훗날 왜 효는 젊은 사람이 얘기 안 하고 나이 드신 분들이 얘기할까? 특히 대한노인회가 나서 효를 자꾸 주장할까? 그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그 문제를 앞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효 문제를 해소시키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주제 발표는 서구복지재단 상임이사로 계시는 이회영 박사님이시고요. 효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회복지기관의 스네이크센스라고 있는데 해설을 나중에 해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수고 발표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서구복지재단의 대표이사로 있는 이배영입니다. 저는 여기가 친정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산여대학교가 멋진 효 학회를 열어서 너무 좋고요. 제가 시간 관계상 짧게 굵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효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회복지관의 스네이크 센스라고 했는데요. 이 스네이크 센스는 정말 민감해야 된다는 2025년도 트렌드에 맞춰서 그만큼 민감도를 갖고 사회 가치, 문화, 사회 현상에 대해서 민감성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바뀔수록 우리 사회복지기관들이 어떻게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느냐, 그거는 정말 세이크 센스를 갖지 않으면 우리 시대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없다는 거죠. 특히 효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상당히 스네이크 센스를 가져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효하면 젊은이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정적인 의식을 많이 갖고 있고 약간 수직적이고 일방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문화들이 실제로 젊은이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대 간의 갈등 현상이라든지 세대 통합에 장애가 되고 있는 게 작금의 현실이죠. 근데 저는 우리 성산여대학교가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작고하신 최선교 목사님께서 효를 하모니하고 영행으로 해석하셨고 결국 이건 세대 간의 통합, 세대 공감, 이게 효다라는 말씀이지 앞선 말씀을 미리 해주셨기 때문에 시대를 앞서가는 분이 아니셨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감격스러운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초고령사회도 아까 말씀을 들어가는데 문제는 노인 빈곤율과 자살비 1위 사회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시대적인 문제, 이 사회복지기관들은 아동서부터 청소년, 노인까지 모든 대상들이 다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복지기관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우리 사회를 개선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너무 풍부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기관들이 정말 중요하다. 그러면 이런 시대적인 효의 문제에 있어서 가족 갈등, 세대 갈등의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 사회복지기관들이 접근을 해나가야 되느냐,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세대 간의 갈등이 점점 심해지고 있고 역사적으로 세대 갈등은 있었지만 심각한 거는 2020년에요. 영국 킹스 콜리지에서 조사한 세대 갈등 조사를 보면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세대 갈등을 겪고 있다. 그래서 심각하다는 거죠. 대한민국이 지금 위기에 봉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복지적으로 측면에서 또 가정적인 측면에서 세대 갈등이 너무 강하게 드러나고 있고 실제로 정치권에서는 무임승차 문제가 이슈로 대두되기도 했죠. 그만큼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이 세대 갈등에 관한 문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점점 저출산을 해서 젊은이들이 없는 바람에 이제 이 갈등이 더 심각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봤을 때는. 그래서 문제는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신기한 연구조사가 나왔습니다. 효의식이 높을수록 세대 간 갈등을 낮게 인식하고 있다. 무슨 얘기냐? 효의식이 높은 사람일수록 우리 세대 간의 갈등이 별로 없어. 이 정도면 괜찮은 거야. 라는 의식이 많이 자리잡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효교육과 효문화성과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세대 통합이 잘 이루어지고 거기에 세대 공감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그 말씀을 우선적으로 드리고요. 그러면 세대
이거 이제 정확하게 개념 정리를 할 필요가 있죠. 저는 그래서 30페이지에 밑에서 5번째 줄에 핑클락과 텔리가 정리한 거에 의하면 세대 통합 프로그램은 계획적이고 의도된 상호작용을 촉진시킨다. 이게 뭐냐면 계획적이고 의도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의도성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세대 통합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친밀한 의사소통을 경험하고 감정과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의미 있는 과학을 하려면 협력을 잘해야 된다. 즉 의미 있는 과학과 협력이 세대 통합의 핵심 개념입니다. 의도성을 가지고 의미 있는 과학과 협력을 해야만 된다. 이게 세대 통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의도성을 갖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거기에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세대 통합이라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외국들은 이 세대 통합, 세대 공감을 위해서 두 가지를 노력하고 있어요. 31페이지인데요. 세대 간 물리적 접촉을 강화합니다. 이 접촉량을 늘리지 않고서는 청소년과 어르신, 아동과 어르신, 이 같이 접촉량을 늘리지 않고서는 절대 서로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대가 자주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사회복지시설뿐만 아니라 학교, 시민단체, 평생학습시설 모든 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이 문화를 개발해야 되고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요. 미국 오하이주 클리브랜드에 위치한 인터제너레이셔널 스쿨에서는 초등학교, 중학생, 시니어 세대가 다 같이 공부하고 학습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 근데 대한민국에는 아마 시니어 세대, 초중고가 같이 뭘 배우고 같은 곳에 다니는 경우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초등학생도 다닐 수 있고 중학생도 다닐 수 있고 시니어 세대도 다닐 수 있는 그런 평생학습시설이 많이 대한민국에 만들어져야 된다. 이래야 세대 통합과 세대 공감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다양한 연령대 학생들이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가 세대가 다양한 연결 매체를 활용해서 세대 통합 프로그램을 구성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예시로 들어둔 게 뭐 매직이라고 해서 영국에서 하고 있는 건데 예술활동, 연극, 사진, 영화 이런 예술활동을 매개로 해서 세대 간에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같이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독일의 영앤 올디 스쿨이라든지 아름다운 서당 이런 것들이 있는데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직업 노동시장에 진출하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젊은 세대를 위해서 은퇴한 시니어들이 자연스럽게 여기에 강사로 와서 실제적으로 가르치고 그동안 쌓았던 노하우를 전수해주는 이런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고 있고요. 또 한국에서도 아름다운 서당 같은 경우에는 금융계에 종사했던 시니어들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지원하고 또 청년들도 선생님이 되어서 시니어 세대를 같이 가르쳐주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활성화되고 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결국은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모든 기관과 평생학습시설 사회복지기관들이 이런 스테이트 센스를 갖고 이런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그럼 사례들이 어디 있느냐? 저는 이제 우선 우리 성산여대학교에서 하고 있는 효행 장려지원센터의 세대공감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정말 좋은 만족도와 역사적인 전통을 갖고 있는 의미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33페이지는 어르신과 청년이 세대공감을 잇따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송편을 같이 빚어보는 거죠. 정말 세대가 다른 그룹들이 실제로 송편을 빚어보고 또 청년인데 이거는 이제 젊은 세대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스마트폰 잘 찍는 방법 이런 것들 실제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봉화군에서는 35페이지에 보시면은 세대공감 프로그램 그래서 어르신들이 경로당 어르신들 90명 정성을 모아서 손주들에게 선물을 포켓받는 그런 것들 직접 만들고 또 함께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손주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같이 진행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활성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선조와 조부모가 함께 떠나는 세대 공감회. 이것도 참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요. 군사문화재단에서 실시하는 건데 2024년 문화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양랑투어라고 해서 평소 외출이 많이 없는 노인 세대의 조부모를 모시고 손주가 함께 여행을 떠나는 프로그램. 정말 이런 프로그램들은 세대가 함께 좋은 여행을 통해서 서로 협력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가장 좋은 포인트의 지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 재단에서도 저도 이런 유사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소득층 어르신들이 있어요. 조부모가 자녀를 키우고 있는 집들. 부모 세대가 이제 무슨 사연으로 인해서 방치되어 있거나 이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선가족이 함께 떠나는 왜 이런 것들을 저소득층에 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저도 각별히 또 이걸 분석해보자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또 38페이지는 전통문화 행사로 찾아가는 전통문화 세대입니다. 우리의 기존의 전통도 좀 우리가 들여다봐야죠. 근데 우리는 기존의 전통 놀이라든지 이런 걸 우리 젊은 세대들이 너무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전통문화 이런 것들을 체험을 좀 해서 함께 배우고 하는 그런 것들도 일어나야 되겠다. 그래서 다 소개는 못 드렸지만 이런 실천적인 가능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앞으로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많이 만들고 활성화시켜야겠다. 이게 이제 중요한 말씀이고요. 결국은 39페이지에 마치는 말로 세대 공감은 결국은 왜 젊은이들이 거부하냐? 어르신들이 어르신답지 못하다는 거예요. 젊은 친구들의 얘기 들어보면 결국 선배 시민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된다. 어르신들이 그게 영의 올드 아닙니까? 하모니. 그래서 저는 최성규 목사님 말씀하셨던 어르신들도 젊은 세대에게 모범적인 걸 보여줘야 효과되는 거지. 일방적인 후의 시대는 지났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상당한 의미를 갖고 접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세대에 공존하는 데는 신성식 기자가 아끼고 줄이고 나누는 노인 선배시면서 역할. 노인들이 큰 목소리로 길게 통화하고 스피커폰으로 통화하고 음악 틀어놓고 이런 거는 아껴야 되는 거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이런 문화들을 어르신 스스로 이제 변화를 해야 된다. 선배심이 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결국 사회복지 기관들은 이런 의식을 갖고 프로그램을 짜는 것과 그냥 일반적인 프로그램을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다르다. 결국은 우리가 사회복지기관들의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교육도 시키고 해서 이런 세대 공감 프로그램이 앞으로 기대사회에 결국은 선거 같은 역할을 해서 세대를 연결시킬 수 있는 브리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민감도를 갖고 우리 사회복지기관들이 적극 나서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저희 부모님들이나 처갓집 장인장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들냐면 왠지 혼자 된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효에 대한 중요성, 효에 대한 사랑을 정말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있을 때 부모님한테 잘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나이 들어서 철이 들어서 이제 느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비교적 시간 내에 잘 끝내주셨습니다. 다음 이어서 우리 박현승 교수님. 네, 박현승입니다. 저는 90년대에 그 보람의 국민회관에서부터 노인대학을 해서 이 사회복지관에 오는 우리가 스네이크 센스라는 말이 우리 한번 발제자님한테 질문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뭐냐면 이 사회복지관이라고 했을 때에 이 젊은 층들이 노인 어르신들이 모이는 곳, 노인 어르신들이 활동하는 곳으로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젊은 층들이 찾아가는 곳으로 인식을 하고 있질 않아요. 그래서 이 스네이크 센스라는 말은 뱀의 감각이라는 그런 뜻인데요. 성경에는 뱀처럼 지혜로워라. 또 옛날의 어르신들은 뱀은 현명한 존재라고 했고, 또한 우리 문화에서 이 뱀은 재물을 주는
그런 동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이 뱀은 또 환경 적응 능력에 뛰어난 동물로 알고 있고 껍질을 벗는 고통을 감수하라도 성장하는 동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건 이 사회복지기관의 스네이크 센스라는 것을 그런 환경의 변화에 민감한 사회복지기관이라고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뭐 세대 통합, 세대 공감이라는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면서 제시를 했는데 정말 실질적인 저는 7할 청소년 공감센터를 해봤지만 인생은 살아가면서 질환을 떠는 시간이 있다. 이렇게 질환 총량의 법칙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노인들과 젊은이들이 제가 한번 봉사활동도 이렇게 해보지만 일단 어르신들이 노인들이 젊은이들에게 무조건 틀렸다라고 지적을 하니까 젊은이들이 다가가지 않아요. 좀 다름을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하지 않는 이 어르신들의 그런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기관의 그 스네이크 센스, 뱀처럼 정말 환경의 변화에 민감한 그런 기관들이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네. 예, 나중에 한꺼번에 한꺼번에. 예, 한꺼번에. 근데 그 답이 나와 있는 얘기 아니겠어요? 다음 이어서 차정목 박사님. 네, 98페이지 다 보시고요. 제 소개를 설명하고 바로 좀 진행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업을 하고 오늘 또 세미나를 발표하게 된 동기는 국가 보조 사업을 지원받아서 진행하게 되는 건데 결국은 교행장려법의 근간을 두고 진행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발표하신 분이 효문화를 어떻게 정의하셨냐면 세대 통합, 세대 공감 이걸 효문화로 보신 거예요. 근데 우리 효행장려법 제2조에 보면 효문화는 뭐냐면 부양과 경로 효친입니다. 과연 그러면 국가에서 돈을 주고 너 부양과 경로 효친할 수 있도록 그 사업을 해서 많이 효문화를 활성해라. 이거하고 지금 우리가 느끼는 이 효문화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죠. 이게 우리가 효 사업을 하는데 양난 그 딜레마에 빠져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현대가 생각하는 지금 이 시대가 생각하는 효와 효문화를 어떻게 우리가 인식할 거고 그리고 또 국가에서 효의 정의를 내리고 그리고 모든 많은 사람들이 이 효행장려법을 세울 때 효는 뭐다? 부양과 봉사다, 수반된 봉사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잘 조화를 시킬 것인가. 또 우리 또 모교는 삼통치료 또 성경적 치료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잘 조화롭게 해서 효의 맥락을 시민들에게 잘 맞춰갈 것인가. 이런 부분이 좀 제가 우리가 같이 풀어야 될 딜레마라고 좀 생각되고요. 특히 세대통합 관련된 소통, 이 부분이 관련된 부분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되면 정말 효문화 되겠다. 그 얘기는 우리 발제자가 생각하는 효문화의 정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서 좀 제가 살펴봐야 될 사항이 뭐였냐면 그러면 세대통합, 세대공감에 대한 프로그램 시행 전에 실제로 이런 의식이 있었는데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니까 실제로 세대통합과 세대공감이 얼마나 향상됐는지 이런 실질적인 데이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필요한데 물론 진행을 하고 있겠죠. 근데 대부분 보면 만족도 조사입니다. 만족도 조사 설문조.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구체적인 효를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그 결과를 어떻게 끌고 갈 거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데이터나 이런 실적들이 없으면 열심히 교육만 시켰는데 제가 98페이지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17년 전에 53%가 부모 부양에 대한 그러니까 부모를 어떻게든지 모셔야 되겠다, 효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지금 시대에서는 약 18%, 19% 반으로 떨어졌다는 반 이상으로. 그러면 그동안 수없이 효에 교육시키러 돈 줬는데 최소한 현상 유지라도 되더라도 오히려 떨어지는 건 뭐냐 이거죠. 그러면 교육 따로, 효행 장기법 따로, 그다음에 프로그램 따로
이게 우리가 좀 풀어야 될 큰 숙제인데 이 부분은 언급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오늘 제가 같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 부분을 좀 강조드리면서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하면 조화 있게 잘 이용할 수 있는 우리가 교문화 교육 또 교회 증진 방법이 뭘까를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것을 통해서 질문은 아니고요. 같이 생각해보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30초 말씀드립니다.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사회복지 기관들이 스네이크 센스를 갖고 있느냐 많이 부족합니다. 제가 협회전담 기관을 많이 근무해봤지만 많이 부족하고 아직 그런 의식들은 좀 부족해요. 근데 앞으로 저희가 개몽을 통해서 함께 그런 스네이크 센스를 좀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다. 그걸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고전적인 우리 후회 개념, 효장력법에 의한 것과 우리 성산여대학원대학교의 효 개념. 저는 우리 성산여대학원대학교 교수를 이전에 해서 그런지 저는 국가에서 얘기하는 효는 좀 시대적인 고전적인 효의 종류인데 이렇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고 확장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제시하는 효가 시대적인 의미에서 스네이크 센스다. 이렇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워낙 시간이 부족해서 제가 발언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3주의 발표자와 토론자 올라와 주시죠. 김영미 교수님 소개하고 좀 내려가겠습니다. 청운대학교의 교수는 김영미 교수님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영미라고 합니다. 좀 장시간 힘드실 텐데 어깨도 돌리시고 좀 기지기도 잠깐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유아교사를 위한 효 인성 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입니다. 지금 책자에 나와 있는 걸 제가 PPT로 다시 좀 추려서 넣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5분 이내에 이 PPT로는 다 소화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간략하게 추리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좀 중요한 것들은 제가 책자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할 때 실명조로 바뀌는 바람에 약간 이게 좀 틀이 좀 틀어지면서 몇 가지 좀 글자가 있어서요. 그걸 좀 바로 잡고 하겠습니다. 45쪽 보시면요. 맨 밑에 있음을 알 수 있으며로 이렇게 제가 정정하고요. 그리고 59쪽에 숫자 5가 아니라 4입니다. 네, 여러분은 책자하고 PPT 함께 사용하면 이렇게 달아보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서론에 제가 필요성 및 중요성을 보시면요. 책은 교육계획의 목표와 지향점은 인성보다는 창의성을 지향하고 있어서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21세기 글로벌 인재가 갖춰야 하는 핵심 역량으로서 창의성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창의적이고 유능한 능력만으로는 국가 및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재로서 불완전하고 불안하기에 창의적인 인재가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 되고 사회에 대한 영향력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인성적 측면의 성숙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올바른 인성의 틀 속에서 창의성이 발휘되어야만 글로벌 인재로서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성 형성은 어떠한 특정 시기에 한 번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에 어린 시기에서부터 서서히 발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교육부는 누리과정 전 영역에서 질서, 배려, 협력 등의 기본 생활 습관과 연계된 인성교육을 강조하고 있으며 유아 인성교육은 지정의의 조화로운 발달이 이루어지는 전인적 인간교육의 시작점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성은 교육부의 관점에 맞춰 긍정적인 자아감을 형성하고 남을 배려하면서 서로가 다름을 인정할 수 있는 소양,
그리고 더불어 즐겁게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품성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정리하면 인성이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품성과 가치 덕목의 종합이며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역량과 태도가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필자는 이러한 인성이 실천되는 대상과 영역을 포함한 효 인성교육 프로그램은 효의 영역을 크게 거시적 관점으로 본 7가지 영역에서 유아들의 인성 수준을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각 영역은 경천애인, 부모, 어른, 스승 공경, 가족사랑, 친척사랑, 어린이, 청소년, 제자사랑, 나라사랑, 국민사랑, 자연사랑, 환경보호, 이웃사랑, 인류, 봉사의 영역으로 7가지 치료를 보았고요. 그래서 기존의 인성과 다르게 효인성은 하모니 오브 영앤올드 원리를 바탕으로 인성을 단순히 사람과의 관계에서 있어야 하는 품성, 즉 인격만이 아니라 모든 관계 중심의 인성으로 이해하고 있으므로 일반적인 인성의 개념보다 확정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장에서 유아 교사들이 효인성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인간이 전생에 걸쳐서 만나는 모든 대상과 영역에 따라 조화로운 관계를 위해 가져야 하는 관계적 인성을 형성하고 글로벌 인재 양성에 필요한 품성을 기르고 올바른 인성과 도덕적 판단력을 갖추어 미래 지속 가능한 인재를 육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기존의 유아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연구 동향을 보면 기존의 인성교육은 인성에 대한 역량 강화만 있을 뿐 실제 성장하고 변화된 인성 역량을 실현할 구체적이고 다양한 대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훌륭한 인성과 인격을 갖춘 어린이, 그 어린이가 어디서 어떻게 그 인성을 실천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예측 없으며 어디서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에 대한 목표와 지침도 제시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인성교육을 통해 인성이 성장하였듯 성장하지 못했던 그 정도의 결과를 볼 수 있는 것은 인성이 실천되는 특정한 대상을 통해서만 확인될 수 있다고 봅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자존감, 자기조절, 도덕성, 책임감, 성실성, 도덕성, 타인 존중, 배려, 주도성, 수용성, 민감성, 인내심, 공감, 이해, 사회성, 리더십 등은 그저 인성의 개념들일 뿐이지 인성의 실현이 아닙니다. 인성이 실제 실현되어 행위로 나타날 때는 그것이 실현되는 대상과 영역이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이에 필자는 기존의 인성교육 개념에서 좀 더 확정된 개념의 효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효인성 교육 프로그램에 먼저 HIO 인성의 개념을 보면요. HIO 인성교육 프로그램은 인성이 실천되는 대상과 영역까지 관심을 가진 것으로 효화기론을 기반으로 한 효의 특성으로 크게 거시적 관점의 7가지 영역에서 영유아 아이들의 인성 수준을 확인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각각의 영역에 대해서는 책자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HIO는 효의 영문식 발음 기호이자 하모니 오브 영앤올드라는 의미를 접목한 현대적 개념의 효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효를 있는 그대로 영어로 발음할 때가 HYO인 것이고요. 국내는 물론 세계 유일의 효 전문 고등교육기관인 성산효대학원대학교에서 현대적인 효 개념의 해석을 풀이 적용한 것으로 현대 효학 연구자들이 동양의 전통적 가치인 효를 서양의 한국적 연구 방법론을 활용해서 현대적으로 해석하여 완성한 개념입니다. 하모니 오브 영앤올드는 어린 세대와 노인 세대가 조화를 이루는 것으로 이것은 온전한 효심과 효행에서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공경함과 동시에 윗사람도 아랫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상호호혜, 곧 쌍방의 소통과 조화가 핵심적이라는 점에 착안한 개념입니다. HIO 효는 효의 실질적 실현과 관계적 성질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7가지 범주는 하늘 섬김 경천사상, 부모 어른 스승 공경, 가족사랑, 친인척사랑, 어린이 청소년 제자사랑, 나라사랑, 국민사랑, 자연사랑, 환경보호, 그리고 이웃사랑, 인류봉사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HIO 인성이란 이러한 효를 인성의 중심과 시작점으로 선정하고 이것을 파생시켜 모든 윤리와 행위의 영역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효 중심의 인성론입니다. 기존의 부모 자녀 관계의 효의 의미에서 파생된 HIO의 7효에는 하늘을 공경하는 경천의 정신으로부터 시작해서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과 순종, 어른과 어린이 간의 공경과 사랑, 스승과 제자의 교학상장,
가족, 형제간 나아가 친척과 인척의 하모니를 담고 있고 또한 더 나아가 국민은 나라를 위해 충성과 봉사를 하고 국가는 국민을 사랑하고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우리가 사는 자연과 환경을 보호하고 사랑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고 이웃 간의 나눔과 봉사, 인류사랑 그리고 함께 협력하자는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형성된 효가 실제로 실천되고 외부로 실현될 때 그 모습이 7가지 영역으로 파생되는 것과 같습니다. H의 인성행위는 영유아 아이들이 교육을 통해 인성적 영향을 갖추었을 때 실제 활동하는 모습이나 실천 영역들이 7가지로 나타날 수 있음을 분류한 것입니다. 그리고 영유아 HIO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만들 때 경천 A인의 사상을 어떻게 넣어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가졌었는데요. 그 해답을 저는 폴 불갱의 우리는 어디서 왔고 우리는 무엇이며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라는 그림을 통해 하늘 섬긴 경천 사상에 대한 존재에 초점을 맞추는 것에 대한 해답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유아일 때 경천 A인의 사상이 맞을까 초월적인 영역이 그 인성교육의 프로그램에 들어갈 수 있나라고 고민했던 게 제가 해결됐던 부분입니다. HI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그런 구성과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I 인성교육 프로그램은 보육 프로그램과 교육 프로그램의 연령의 그 구분 외에도 각 프로그램에 따른 단계별 구성이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다양한 가치 덕목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고 두 번째 단계는 실천할 수 있는 핵심 역량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이런 가치 덕목과 핵심 역량들이 단순한 개념이라면 이 단계에서는 실제 실현되는 영역을 확인해보는 자리입니다. 인성교육 프로그램은 기존에 알려진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국내 인성교육진흥법에 명시된 8대 덕목과 또 유아 발달 특성에 맞게 완전히 재설계하여 지혜, 성실, 용기, 절제를 추가해서 독특한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습니다. HI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프로그램 구성을 보면요. 프로그램의 생활 대주제, 또 육성하고자 하는 핵심 인성 가치 덕목, 기능적인 측면에서의 개인적 타인 공동체적 핵심 역량, 효 행위 영역, 활동 프로그램명, 표준 보육 요소, 활동 목표, 활동 유형, 활동 자료 순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프로그램마다 사전 사후 실제 활동 내용, 평가 및 유의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것은 책자에 52조 프로그램의 일부만 발췌해서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HI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HI 인성의 7가지를 이 유아 인성교육 프로그램에서는 대상이자 실천 영역, 인성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척도로 보고자 7가지 영역으로 구성했는데요. 그러면 페이지에 HIO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개념도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 개념도가 지금 58쪽에는 자세히 보이지는 않으나 PPT를 보시면 7가지 영역을 각국을 실천 대상이자 영역으로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HIO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실제에 관련돼서는 교재 책자를 통해서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HIO 인성교육은 영유아의 인성교육 프로그램이다 보니 인성송을 제작해서 아이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늘 함께 부르면서 그 개념을 익힐 수 있도록 HIO 인성송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읽어주세요. 끝났어요? 15분 됐습니까? 지났어요. 그럼 결론 1분만 사용하겠습니다. 67쪽 결론을 보시면요. 기존의 인성교육의 그 동향에 대해서는 살펴보았고, 그래서 0-2세의 인성 교육을 시키기에는 도덕성 판단 가치가 없는 나이로 판단돼서 누리과정의 인성교육 프로그램으로 실어놓았고요. 68쪽 보시면 이 HI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어서 사실상 프로그램의 타동도와 효과성 검증에 좀 미흡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좀 개발하는데 좀 더
연구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인성에 대한 실천 정도를 알 수 있는 관찰평가표나 인성평가 척도 개발도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현대적 효 개념의 HR 인성교육이 개발되다 보면 지자체적으로 인성교육을 체험할 수 있는 VR 체험센터를 만들어서 이렇게 지자체에서 인성 친화 도시를 또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또 바람도 가져봅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출연하신 분들 올라오시죠. 남현아 박사님, 김지상 박사님. 예, 김지상 박사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제가 남현아 박사가 아까 인사는 드렸는데요. 그 대전 노인회 회장님 모시고 같이 수행 중에 지금 인천연합회장님 약속이 돼서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그 내용 써 있으시면 그렇게 참고하시고요. 제가 굳이 마이크 잠깐 주입수한 거는 제가 인천교육청의 인성교육진흥협의회 위원인데 내년도 25년도 인성교육 그 심의가 지금 하고 있어서 오늘 조금 전에 보내주고 왔는데 이 꼭지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관심 같이 입수하고 인성교육이 지금 계속 인천교육청에서는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있었긴 했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따로 우리 김지성 원장님이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유아 인성, 효 인성 꼭지를 따로 만들어갖고 액수 정확 치는데 아마 1억 8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에다가 별도의 유아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게끔 위탁은 아니고요. 프로그램 사업들을 아마 그 교육청에서 진행들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돈이 유치원으로 줄 겁니다. 그러면 유치원에서 해당되는 업체라고 할까요? 그 교육 프로그램에게 발주를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관심 갖고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치 꼭지에 이 내용과 연관이 되어서 말씀드렸고요. 남현아 박사들은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예, 남 박사님 것은 책자에 나와 있는 원문을 참조해 주신 것을 하시고요. 김지상 박사님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김지상입니다. 안 나오는 거죠? 효학술 대회에 토론자로 발표하게 되어서 매우 영광입니다. 토론부는 자료집에 기재된 내용을 저도 핵심 요약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발제자의 유아 교사를 위한 효인성 교육 프로그램 연구 주제에 대한 토론문을 준비하면서 유아교육 현장의 교사들로 하여금 효인성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유아들이 전 세계에 걸쳐서 만나는 모든 대상과 영역에 따라 조화로운 관계를 위해 가져야 하는 관계적 인성을 향상하고 올바른 인성과 품성을 기르고자 프로그램을 연구하신 점은 같은 영역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배움의 기회와 업무 수행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유아 인성을 위한 명상 프로그램 연구로 2024년 6월에 박사 논문을 썼는데요. 그래서 이 논문의 목표와 방향성에 누구보다 크게 공감합니다. 효인성 교육 프로그램을 인성교육진흥법 제2조에 명시된 인성교육의 핵심 8대 덕목 효, 배려, 소통, 정직, 예절, 존중, 책임, 협동과 핵심 역량의 실천 영역을 고 최성규 목사님의 성경적 치료를 기반으로 한 치료, 즉 하늘성긴 부모, 어른, 스승, 공경, 어린이, 청소년, 제자사랑, 가족사랑, 나라사랑, 자연보호, 환경보호, 이웃사랑, 인류봉사를 실천 행위 영역으로 하여 3호세 누리과정의 생활주제에 맞추어 연구한 부분은 상당히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효인성교육에서 하늘성긴 경천 영역은 종교적이면서 초월적인 영역이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공교육인 유아교육 현장에서 적용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발제자님께서 이 영역을
해결점을 찾았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많이 공감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발제자께서 영이세 교육의 대상이 아닌 보육으로 대상을 상정하고 인성교육이 아닌 인성보육이라는 관점에서 인성 프로그램을 설정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와 관련된 영아 인성 프로그램이 실제는 제시되지 않아서 이 부분을 좀 더 상세히 제시하면 이해가 쉬울 듯 합니다. 의견 제시는요, 발제자께서 이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의를 해주시면 발제자님의 의도가 더 선명히 드러날 것 같습니다. 다음은 104쪽입니다. 효인성 교육의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먼저 유아교사의 인성 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아교육 기관에서의 치료 교육에 대한 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한 효인성을 갖춰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 일정한 교육과 연수를 통해 효의식과 인성이 갖추어져야 하며 지속적인 재교육과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질문입니다. 발제자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추가 의견은 자료집의 내용으로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 시간을 쫓아. 네, 말씀하세요. 21세기의 사회의 바람직한 영향력과 글로벌 인재로 성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인격적인 성숙과 올바른 효인성이 그 기초가 되는 주제로를 통해 고찰해보는 소중하고 실질적인 계기가 되었음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30초 안 해주시죠. 네, 효인성 교육이 아까 좀 전에 우리 차동무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법하고 지금 현대 효하고 저희가 개념에 대해서 좀 상충이 오고 딜레마가 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법은 일단 빨리 바꿀 수는 없지만 현대적 효에 대한 것들을 우리는 먼저 실천하는 그런 자세도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유보통합이 앞으로 옵니다. 그래서 교육이라고 하면 도덕적 가치 판단 기준이 들어가야 하는데 0~2세 아이들은 그렇게 도덕적 판단같이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인성 교육은 누리과정에서 실현되어야 된다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HYO를 어떻게 이걸 풀어갈 것이냐라고 하는 건 늘 저희 공부하는 입장에서 저희도 여기에 대해서는 항상 숙제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넓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인성교육은 사실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총장님께서 왜 나이 든 사람이 효에 대한 걸 먼저 이야기하느냐고 했는데 그건 지혜에서 오는 깨달음에서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렇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먼저 배운 사람으로서 아까 우리 박유영 교수님께서 반가운 말씀하셨는데 교육청에서 찾아가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먼저는 이렇게 HO에 대한 개념에 대한 인식에 대한 교육을 원장님 그리고 교사, 부모님을 먼저 하고 그리고 아이들한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마지막 4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4주제는 우리 박희원 교수께서 발표를 하실 텐데요. 예, 고령 친화 사업 입장에서 본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방안입니다. 실질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토론하십니다. 올라오시죠. 뭐 주최자시니까 10분 내로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하면 2시간이 걸리는 5분 안에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뒤에 있는 이유도 이제 뒤에 항상 시간이 모자라니까 제가 뒤에서 그냥 시간을 줄이려고 뒤로 들어오고요. 일단 이 내용들에 대한 것들은 토론자들이 반영을 써주셨어요. 그 내용 갖고 내용을 미루어 짐작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그냥 드리고 싶은 말씀만 잠깐 한 5분 정도 드리자면, 오늘 1, 2, 3 주제 다 그 이야기들이 이제 아마 좀 제가 종합한다는 의미로도 넣었습니다만, 오늘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으셨던 것이 이미 BC 300년도 맹자 시절에 이미 거쳤던 논의들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육아와 문과 간에, 육아와 법과 간에 이러한 그 논쟁이 이미 그것이 사회의 뭐냐 어떠냐 이러한 얘기들은 이미 전 근대의 사회에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얘기가 71페이지에 좀 있고요.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 지금 효를 이렇다 저렇다 따질 문제가 아니라 근대와 전근대, 그리고 지금 근대와 앞으로 살아갈 탈근대라는 시대 개념의 패러다임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해도 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말씀으로 효 전반에 대한 이야기 그냥 그 정도로 좀 줄일까 하고요. 고령 친화 산업 이 효행법 2개의 법을 갖다가 누운 것은 글쎄 효학자라면서 저렇게 해도 돼? 라고 생각하실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침 이 논문을 이제 막 관심 갖고 있을 때 TV에서 어떤 노 교수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문가가 뭐냐? 전문가는 그 분야를 잘 아는 사람이 전문가냐? 이게 일반적이죠.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전문가라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거에 덧붙여서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것을 새롭게 접근해 나가는 것도 전문가다라고 얘기를 하길래 그 순간에 효는 맨날 윤리 도덕의 철학 얘기로만 할 것이 아니라 이걸 돈 버는 데다 좀 써보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령 친화 산업진흥법이 보이더라고요. 그 법이 우리 효행법하고 똑같이 만들어졌습니다. 거의 같은 시기예요. 그런데 효행법은 지금 원래 법도 좀 미진했지만 여지껏 발전이 없었어요. 근데 고령 친화 산업진흥법은 복지부에서 같은 과 같은 담당 수석입니다. 제가 사실 이 논문 쓰면서 지지난주에 세종시를 갔다 왔어요. 서기관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 아침 요 앞에서도 행사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하지만 그 담당 서기관에게 이런 얘기를 좀 논의를 했더니 그래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효행법을 바꾸는 건 좋은데 그걸 누가 얘기를 해줘야지 고치지 우리가 공무원은 거 못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안력단체, 국회의원 혹은 뭐 학교, 외부 기관에서 이것을 고쳐야 된다는 얘기를 강력하게 푸시를 해주면 서기관도 올릴만한데 뭐 그런 게 없으면서 뭐 한두 사람씩 부스부스 와서 얘기하고 가시면 뭐 나는 뜻은 알겠지만 제가 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출발로 해서 효행법을 이렇게 고쳐달라고 쓴 논문입니다. 어떻게 고쳐졌으면 좋겠느냐. 효행법에서 이제 가치적인 거 있는 이야기를 고령 친화 산업진흥법이라고 있는데 그 법에는 그 법도 지금 미약하답니다. 거기에 있는 구체적인 조항들이 지금 제가 3장에 가서 쓴 거고요. 미약하지만 고령 친화 산업진흥법은 지금 이따만한 두께로다가 개정안을 위한 연구가 지금 무지 좀 말투가 좀 무지 촌스러워졌는데 여러 군데서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우리가 이제 효 전문가라고 한다면 이 논문을 중심으로가 아니라 이 시작을 해서 효행법을 어디 지금 유아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교육도 얘기했지만 각 분야별에서 효행법을 다 거기에 갖다 적용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이야기를 결론만 읽고 마무리를 합니다. 결론 제 첫 줄에 여러분이 아마 공감을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그 캐치프레이즈 문구를 보셨습니까? 노약자석은 85페이지입니다. 노약자석은 어르신의 전용 자리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으실까요?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시사합니다. 세대 갈등부터 해서요. 노인들의 욕심 혹은 젊은 사람들의 불효먹심 등등일 겁니다. 이 얘기는 누가 쓴 거냐? 그 뒤에 잠깐 했었지만 어떤 공식적인 문서가 아니고요. 제대로 프린트를 했어요. 제대로 프린트를 해갖고 그 전동차 벽에 곳곳에 붙어 있더라고요. 어느 누군가가 성질내니까는 써서 이제 붙였던 거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노인들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오히려 역차별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오히려 장애인, 임산부, 여성, 청년, 청소년에게는 많은 지원책이 나오는데 노인들은 사실 지원책이 많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우리가 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노인에게가 아니라
어르신들에게 그 효를 할 수 있는 방법들. 그래서 새로운 용어를 하나 제시하자면 컨시어제라는 용어를 한번 제시하고 이거를 저는 이제 계속 많이 쓰려고 합니다. 컨시어제는 서양에서 집사들입니다. 집사들이 뭐 단순히 밥, 세탁, 봉사도 하지만 그분들이 금융 서비스, 무슨 여러 가지 상담 이러한 모든 것들을 고학력자 집사들이 한 가문을 엮어왔거든요.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우리 사회에 좀 적용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차원이 그냥 지원하고 보태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그 컨시어지, 이 개념을 가진 서비스들이 사회복지 그리고 그것이 가정으로 되돌아올 때 바로 효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결론에 그렇게 정리를 한 것으로 좀 말씀 마치고 토론자 말씀 듣고 또 질문에 답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서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문봉수 한중문화연구소 소장님이십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박현 교수의 논문에 대한 토론입니다. 박 교수의 논집의 105페이지인데요. 좀 짧게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교수의 논문을 읽고 토론자에게 앞서가지고 현재 고령체나 산업 분야의 기업체를 대상으로 자문을 해준 입장에서 교행에 대한 접근 방식과 방안이 흥미롭고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소감을 밝힙니다. 이 고령체나 산업은 인구 고령화 시대를 맞아 경제 및 산업계획이 새로운 먹거리로 평가받고 있으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발표자가 교행과 직결된 법률 개정 연구를 진행하면서 이 산업을 흔히 말하는 관찰자의 입장에서 소독했다 하는 것은 제가 느끼기로는 효학계에서의 첫 시도이며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 토론자 본인도 2022년도에 효행법과 관련된 그 논문을 발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느꼈던 게 굉장히 효행에 대해서 방안을 제시하는 게 디테일하고 구체적으로 한다는 것이 너무나 어렵구나. 효행 장려와 출산 장려를 연결해서 논문을 써달라는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썼지만 효행을 직접적으로 하는 것을 논문으로 뒷받침한다는 게 사실 이게 어렵습니다. 때문에 박 교수가 이념을 넘어 구체성을 가진 효행의 방안을 밝히고 이를 법률 개정에 반영토록 촉구하는 것은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그간 효행법 개정과 관련하여 다양한 방식과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되었고 접근이 이루어져 온 가운데 산업의 측면에서 효행을 제기하고 이를 개정안에 담아야 됨을 역사하는 것은 향후 개정 작업을 진행시킬 주체들에게 충분히 시사점을 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 역으로 고령 친화 산업에 대해서 효 가치가 큰 의미로 다가서고 산업의 정신적인 배경이 될 수 있다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본 논문을 서론해서 효교육을 민간의 몫으로 남겨두고 정부 주도하에 효행 진흥은 법률로 추진하지 않으면 그 성과를 거두기가 너무 벅찬 일이라는 현실 인식을 전제로 해서 실현 가능한 목표부터 이룩해야 된다며 법률 개정 내용이 구체성, 가능성을 갖춰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발표자는 논문에서 향후 법률 개정 시 참고 및 보완 차원으로 2025년 제정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2006년에 제정된 고령친화산업진흥법이 효행법과 지향점은 동일하되 상호 간섭 효과가 없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효행법을 모법으로 삼는 전국지자체의 조례가 태생적으로 갖는 한계를 지적하고 뒷부분에서 그 실태를 도표로 만들어 제시하고 있습니다. 발표자의 논리는 고령친화산업법에 노인의 삶의 질 향상, 고령사회기본법에 인구 고령화에 따른 상품과 서비스 수요에 대비한 새로운 산업 육성이 바로 효행이며 현실적 실천 과제로서 효행법과 연관성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본 연구의 이론적 근거로서 작동이 되며 특히 고령산업법의 경우 효행법 개정의 참고 내지 반영 자료로서 가치가 상당히 높다는 점에서 논문은 일일이 두 법률의 조문 대조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령산업법 제2조 1항은 고령친화 제품 1항은 노인을 주로 소유자로 하는 제품 및 서비스로서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해가지고 그 구체적인 사항을 명문해 놓았습니다. 논문의 이 내용이 효행법의 제3장 효행 지원 조문 보완 시 반드시 필요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발표자는 가목의 경우 효행법에서 부양장애인 생산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등으로 녹아들어야 된다는 점을 제기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점은 나와 다의 노인 주거시설, 노인 요양서비스 부분을 효행법 개정 내용에 반영해야 되며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 창출의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다는 컨시어지 제도 도입도 개정안에 적시토록 제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컨시어지 서비스는 원래 특급 호텔에서 호텔 투숙객에게 제공했던 서비스를 의미하고 있지만 이제는 일반 시장도 그 유행이 확대가 되고 의미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노년의 부모가 가정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해준다면 이는 사회적 효행이자 부모 부양 자녀에게는 큰 힘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아울러 경력 단절 중년이나 액티브 실버 등 각 세대의 새로운 일자리도 활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가와 사회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일자리를 창출해야 된다는 합의된 목표를 가진 상황에서 부모 세대, 고령층 대상의 서비스 제공 업종은 적합한 방식으로서 손색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청년층의 참여도 모색을 해볼 경우에 효가치의 새로운 해석인 HYO에도 부합이 될 것입니다. 토론자는 발표자가 효행과 관련하여 사회적 수요와 경제적 공급 차원으로 접근한 것이 효행법 개정의 방법론으로서 충분한 의미와 가치를 갖는다는 견해를 피력하고자 합니다. 효행을 장려및 지원한 다양한 방식 가운데 경제와 산업의 측면에서 살핀 사례는 제가 처음으로 접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효행법에서 부모 주거시설로 한정된 지원 범위를 확장시키는 차원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것도 기존 학계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대목으로 평가됩니다. 발표자는 2017년도 인천효행장려지원센터 설립의 주역이자 센터장으로서 지금까지 효행과 관련하여 이론을 기반으로 실무까지 직접 체험을 했습니다. 따라서 현장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대단히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효행법 개정 문제를 놓고 단연간 연구를 지어오는 전문가입니다. 때문에 그의 고민과 논리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논문의 결론처럼 효행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효행법에 고령 친화 산업 활용 내용이 들어간다면 이 법이 구호적이고 개념적인 선언에 머물렀다는 기존의 전문가들의 평가에도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발표자의 논리가 법 개정으로 구현되려면 열쇠를 준 입법부의 조례 제정권을 가진 지자체의회, 법과 조례 개정의 운동을 진행할 효단체 인사들이 공감하고 동의해주는 것이 선결 과제인 만큼 향후 관련 노력이 지속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발표자가 새로운 연구 영역을 개척한 것에 대해서 높은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향후 보다 더 확장되고 진전된 연구 결과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하며 고령친화 산업 분야와 지속적인 소통이 심도 있는 협업의 기회를 가지면서 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에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됩니다. 더불어 효행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고령친화 산업 및 종사자들의 정신적인 배경으로서는 효가치가 전파되도록 힘쓴 것도 향후의 과제로 삼아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이상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내에 토론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토론하시는 분은 그동안 하신 데 약간 좀 이질적이신 것 같아요. 보건의료법 윤리를 전공하셨고 현재 연세대학의 연구 교수로 계신 백상수 박사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마지막 발표입니다.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려법 같은 것들은 개인이나 어떤 단체들에게 특정 행위를 장려하기 위한 장려법, 숙지법 이런 법들은 다른 규제 사항이 법안에 없기 때문에 인센티브가 제대로 없으면 그게 제대로 실행되기가 실효를 얻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번에 효행장려법을 한번 읽어보면서 이게 조금 구체적인 인센티브가 들어가면 효력이 있을 만한 것들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마침 최근에 우리나라가 고령화가 급속하게 되니까 많은 법들이 개정되기도 하고 새로 만들어진 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효행장려법의 12조에 보면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부모에게 어떤 주거 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지자체의 그런 노력 조항 같은 것들이 있는데 올해 만들어진 법 중에서 지자체 지역사회에서 통합 돌봄하는 커뮤니티 케어 액트가 올해 생겼거든요. 근데 2026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주택 개조 서비스를 지자체에서 기초노동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이면 이제 만약에 좀 거동이 불편하시다는 그런 기능 검사를 받으시면 최대 1년에 400만 원까지 주택 개조 비용을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12조와 연결해가지고 2026년부터는 이게 통합
통합해서 되기 때문에 만약에 자녀와 같이 거주하시는 분은 우선권을 준다던가 자녀에게도 세제 혜택을 준다던가 하는 그런 이제 구체적인 시행령이나 시행 규칙 같은 하위 규정이 들어가면 아까 오늘 여러 번 이 수치가 나왔는데 약간 수치가 제가 알고 있는 거랑 좀 달랐던 게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자녀 숫자인데 노인 실태조사를 3년마다 한 것이 나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2023년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2023년 결과에 노인분들 중에서 자녀와 함께 사는 사람은 10%밖에 안 됩니다. 10.3%거든요. 나머지 노인분들 중에서는 노인 부부가 사시는 분이 제일 많습니다. 50%가 좀 넘고 노인분들 중에서 혼자 사시는 동거가구가 33% 정도 됩니다. 이게 해마다 자녀와 함께 사는 노인 가구가 급격하게 줄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행장려법 심준을 보면 그 거주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지자체와 아니면 이런 거에 종사하는 사업체가 일을 하도록 장려하도록 돼 있고 실제로 그 효행의 주체가 되는 자녀가 되는 그 개인에게는 어떤 인센티브가 없어서 그렇게 부모와 같이 사는 자녀에게 뭔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좀 제안하고 싶었고 구체적인 연구 주제로도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 한 가지 또 이제 더 제안하고 싶은 것이 그 효행장려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효행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일 텐데 박형환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내용 중에서 컨시어지 서비스라고 하는 것들이 노인복지법에서 보면 노인 주거시설에서 그 실버타운이라고 하는 것이 노인복지주택이거든요. 제가 그 보건대학원에서 노인 학생들 대상으로도 강의를 하고 있지만 은퇴하시거나 고령자분들 대상으로도 강의를 많이 하는데 그때 가장 관심 있어 하시는 분이 실버타운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실버타운이 컨시어지 서비스인데 지금까지는 토지하고 건물을 다 소유한 사람만 실버타운을 운영할 수 있어서 굉장히 규제가 많았는데 올해 굉장히 많은 규제들이 철폐돼서 앞으로 굉장히 많은 실버타운들이 대기업에서 진출해서 생길 겁니다. 그리고 폐교시설도 실버타운이 될 수 있도록 서울시는 조례를 개정했거든요. 인천시는 아직 조례를 개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인천시하고 경기도도 조례 개정을 고려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굉장히 도시지에도 실버타운들이 많이 생길 거고 실버타운이라는 것이 컨센시 서비스를 갖고 있는 노인복지주택인 건데 거기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이 효행 교육을 받거나 그리고 이제 노인 의료복지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요양원이라고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시면 가는 곳입니다. 거기 요양보호사 그리고 요양병원에 간병인력 제도가 아직 제도화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거기에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중국 동포들이 많이 일하고 있다는 거를. 그래서 올해 법무부하고 그 보건복지부가 연합해서 발표한 것이 간병인력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인 유학생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뭐라도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나면 요양보호사로서 일할 수 있도록 취업비자를 만들어주는 것을 시범 도입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매년 400명씩 이제 외국인 학생들이 이후 대학원도 아마 학생 대상이 자격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대학을 나오고 요양보호사 국가 자격증을 받으면 이제 체류비자를 길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은 당연히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 노인분들 요양원에서 모실 때 일반적인 요양보호사가 받아야 되는 그런 기술적인 교육보다 이런 그 한국의 문화 그리고 그리고 그런 돌봄 이런 인권 같은 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별인력 제도 만드는 연구할 때도 교육 프로그램 개발 만들 때도 그런 제안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우리나라에 앞으로 외국인 요양 인력이 되게 많이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그 외국인 요양인들의 인력에게는 한국 효문화 이런 것들을 같이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 교육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그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 일을 문화대학원 그리고 여기 진흥원에서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싶어서 그 부분을 좀 제안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냥 앉아 계시면 제가 2, 3분만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오늘 4개 주제에 대해서 토론을 진행했는데요. 예, 사실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토론을 한다면 더 좋은 결과가 있겠지만 시간 제약 때문에 그러지 못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토론 기회를 드리는 것보다
제가 몇 가지만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세미나를 마무리할까 생각합니다. 우선 한 가지 제가 느낀 것은 젊은이들 입장에서 효를 어떻게 생각할까? 아마도 오늘 우리가 논의한 효에 대한 생각들이 젊은이들도 똑같을까? 그러면 이 세대 간 갈등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세대 간의 효의 개념의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나 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평범한 사람의 효는 무엇인가라는 점입니다. 아까 이제 효자 24인 뭐 이렇게 책이 나왔을 때 그 느꼈습니다. 이게 효자, 효부, 효녀 특별한 사례를 계속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일반인들과는 관계없는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효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그렇다면 앞으로 특별한 사람의 효, 뭐 옛날 전승에 나오는 뭐 다리 살을 잘 넣어서 뭐 부모를 어떻게 해드리고 이런 정도의 그 효는 이제 좀 사라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젊은이들한테는 다가가기 어렵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효자, 효부 이런 용어 자체를 좀 이제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쓰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전통효 개념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전통효 개념은 제가 느낀 것은 농경사의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농경사에 자연스럽게 부모와 같이 거주하고 부모로부터 여러 가지 그 경험을 전수받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부모에 대한 효가 이루어지는 그런 구조였는데 이제 산업사회도 넘어서 4차 산업혁명 이런 정보화 사회 이런 모든 것을 다 거쳐오다 보니까 이제는 효라는 개념을 어떻게 좀 발전시킬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효가 배려, 돌봄, 인성, 상호존중, 자율성 뭐 이런 거 관련 개념이 오늘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제가 효에 대한 비전공자 입장에서 느낀 것은 그럼 효의 핵심 가치는 뭘까? 좀 무식한 얘기로 제가 제안한 너무 쉬운 얘기.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아닐까? 그런데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자꾸 여러 가지를 붙여서 얘기하다 보니까 부모의 사랑, 자식의 부모에 대한 사랑은 너무나 자연스럽잖아요. 젊은이들한테 얘기해서 너 부모 사랑해라 이런 말하면 거부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너 부모한테 효해라 그러면 거부하잖아요. 그건 부담스러워하잖아요. 그래서 그 개념을 조금 좁혀서 생각하면 더 좀 어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비전공자 입장입니다. 여러분 다 여기 효학 박사들 다 앉아 계시고 효학에 전공하신 분들 계신데 강의하신 분들 계시고 그런데 이제 비전공자 입장에서 오늘 사회를 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가장 이제 우리가 효의 개념을 왜곡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부자자유 같아요. 부자자유. 부모님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은 부모한테 효도를 당한다 하는 것이 똑같은 사랑인데 내 사랑이냐 지 사랑이냐 하지만 그건 서로 양면적인 것이지 그걸 막 엄격하게 구분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부자자유라는 말 용어를 구분해 놓으니까 효는 자식의 도리 이렇게 하는데 그거보다는 우리가 좀 확장된 개념으로 부모와 자식의 관계의 어떤 개념으로 이걸 좀 확대시키는 쪽으로 좀 더 구체화시키는 쪽으로 좀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비전공자 입장에서 얘기를 해서 제가 사회자로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일단은 몇 가지 제 생각을 요약을 해봤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